네, 정부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네, 지난 8년간 생사 확인이 안 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무려 2,236명.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있었던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 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오늘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 달 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목표도 내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은 이제 출생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적인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출생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데 그 때문에 지금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 신고가 누락된 신생아만 2,236명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경찰 그리고 뭐 지자체가 함께 이제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한 달 내에 이제 소재 파악하고 안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의 전수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지금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라는 것은 아이를 이제 병원에서 나면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출산 후 12시간 안에, 그러니까 24시간의 안에 뭐 B형 간염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네. 그걸 비용을 지원하려면 신생아에 대해서 임시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출생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름도 나오지 않고 주민번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를 그냥 그 순서대로 매겼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임시 신생아 번호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예방접종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전수조사나 수사나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이제 제도로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이제 행정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두 어디에 있을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사각지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 가운데 다수는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면 너무나 다행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출생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개별 어떤 사연들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혼모도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에 일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8년간 1,410명 정도가 넘는 숫자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네. 베이비박스 현재는 베이비박스가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비영리 민간 단체들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아이들 상당수가 이렇게 출생 신고가 미신고되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니 여기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양육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각종의 어떤 복지 시설이라든가 아동보호 시설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양육되고 있다면 참 다행인데 제3의 장소에 유기가 되거나 불법 입양을 보내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전수조사에서도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은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양을 했다거나 또는 불법으로 아동을 매매했을 가능성 그리고 아직도 출생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살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안전이라든가 어떤 복지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간혹 이제 저희가 예전에 아동학대 사건 다뤘을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돼서 통지를 했는데 이제 오지 않아서 살펴보니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방임되어 있는 아동들을 찾았던 전례도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현재 어디 있는지 입양을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없는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 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출생 신고를 안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동 복지 시설 내에서 이제 살고는 있지만 거기서 출생 신고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결국 이제 부모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네. 번째 이제 미혼모, 미혼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족 내에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리기 싫어서 끝끝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네. 다른 기관에서 그냥 보육만 맡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낳았지만 아이 아빠가 지금 보육하고 있지만 미혼부가 이것을 출생 신고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처음부터 출생 자체를 이제 숨기려고 하는 사례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아이 관점이 아니라 부모 관점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혹시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아이를 내가 출생 신고를 해주면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아동 수당도 받을 수 있고 보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타인은 또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부모 또는 예외적으로 검사 또는 지자체장, 네. 시장 이런 경우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방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모 중심의 출생 신고 시스템을 아동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모가 뭐 아빠는 없을 수 있고 엄마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 나와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이 좀 엄마 아빠만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이 출생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보호에 취약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은 나의 아이라는 걸 숨기고 그냥 아이 자체만 신고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각종의 보육시설에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출생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출생 미신고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이번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같은 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 처벌을 하려고 해서 검찰과 경찰도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런 거를 검토 중이라면서요.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인데 분만 직후의 생명과 또 뭐 3살짜리 생명과 30살의 생명이 다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이 말하자면 영아 살해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로 뭐 1년 또는 네. 뭐 2, 3년에 그치다 보니까 실제 살인죄나 아동학대 살해죄보다는 너무나 감경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영향을 받아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영아 살해죄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70년 전 마련된 것이고 70년 전을 떠올리시면 정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거나 네. 그리고 낙태나 뭐 인공 중절 수술이 좀 허용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분만 직후에 산모가 살해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감경해주기 위한 제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보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도 가능한데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라는 네. 측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만 중, 분만 직후의 해석과 관련해서 네. 분만으로부터 굉장히 시간차가 있다고 한다면 뭐 아동학대 살해죄나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종전의 처벌례가 비슷한 시간대에 살해한 사건은 영아살인죄로 적용을 하고 지금은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피고인에게 네. 법을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제명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고 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고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가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영아 살해죄 이제 구성 요건은 분만과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이고요. 네. 아동학대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아이를 이제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보니까 이 시점이 아동학대 살해죄의 시점이냐, 영아 살해죄의 시점이냐, 네. 과거의 판례를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이는
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법리적으로는 고민이 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건 살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유기 살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산 쓰레기통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 결국 자수를 했더라고요. 수사가 개시가 되고 언론 보도를 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지금 자수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10대 후반의 미성년자 산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죠. 네. 쓰레기통에서 사람이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그 발견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도 아마도 출산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미혼모로서 주변의 시선, 양육에 대한 어려움, 정신적인 어떤 곤란 이런 것들 때문에 범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재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종전에는 이런 사례들에서 집행유예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것이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고 또 영아 사례라고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형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피의자 휴대전화도 이제 포렌식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네. 혹시 공범이 있는지, 그러니까 도운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아기 시신들도 부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아기를 유기했을 당시에 살아 있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달라질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국가수에서는 두 가지로 확인해야 됩니다. 사망 시점과 사인입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 살해죄가 되느냐, 아동학대 살해나 살인죄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유기에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보통 유기치사가 되는 것이고요. 직접 살해해서 이제 방치만 했다고 한다면 살인이나 영아살해죄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인도 부검 결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 결과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이게 되레 미혼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요? 네, 명예훼손죄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네.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는 해당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것인데요.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법률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네. 이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는데 요건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있었죠. 네. 마찬가지로 그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제도권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도덕성은 있으나 부도덕성을 이용해서 타인의 얼굴이나 이렇게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유포하는 것은 현행법상은 아직까지는 명예훼손 네.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를 홀로 도맡아 키우면서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까지 개설이 됐는데 명예훼손은 피하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배드 파더스의 활동 때문에 사실은 양육비 관련한 법률이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되면서 강화되기는 했습니다. 배드 파더스 때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결국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양육비 이행법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 정지, 금지, 운전면허 정지, 또 명단 공개, 또 가능하면 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좀 마련돼서 많이 네. 강화는 됐는데 문제는 정말 돈이 없거나 돈을 은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끝까지 추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양육비 채무자들을 분석을 했더니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도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고 네. 그러다 보면 엄마 또는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빠져서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학대되는 사례들도 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으로 우리 현행법에도 한시적으로 이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금액이 충분하거나 기간이 아주 긴 편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국가가 사후 보상하거나 이런 제도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좀 비춰봤을 때 우리 현행으로서는 어떤 제도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독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양육비를 선 지급을 하고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선 지급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양육 수당, 뭐 복지 체계에 따라서 사실은 산발적으로 미혼모나 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널려 있거든요. 네. 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정말 혼자서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재산을 은닉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추징해서 환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